가치가 있는 거고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니까 이걸 재물로 볼 수는 없죠. 재물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니까 재물이 아니면 일단 행정장 성립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코인을 염두에 두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금융정보법, 금융정보법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념을. 특정 금융거래의 정보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 첫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전자적 등록되어 있는 주식, 전자화폐, 전자음, 전자주식 이런 것들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것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 법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전자화폐나 관련된 법률에 다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건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화폐나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 중에 일단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교환이 될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발행인이 사용하는 장소와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자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암호화폐나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폐나 재화나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고 또 발행인이 그 사용처와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NFT예요. NFT는 이 본래 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경제적 역할을 할 토큰이에요. 그래서 NFT는 그러면 이 가상자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요한 이야기죠. NFT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립토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최초로 만든 게 크립토 펑크라는 건데요. 우리 왜 카톡에 보면 내 사진을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 놓고 있잖아요. 이름 옆에 있고 동그랗게 마스코트 비슷한 걸 해 놓잖아요. 그런 거를 10,000개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이니까 NFT라고 해서 막 뿌렸죠. 9,000개를. 9,000개를 뿌려서 어떤 사람들은 메일로도 받았는데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1,000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NFT가 저작년에 뜨기 시작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비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다 10,000개가 다 틀리죠. 거기에다 가격차가 다 각각 틀리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년에 제일 비싼 5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잖아요. 왜? NFT로서 첫 번째 작품이니까. 카타르 월드컵 할 때 크립토닷컴이라고 해서 월드컵 거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 NFT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NFT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중에서도 현물과 관련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 그 부동산을 NF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을 NFT가 할 수가 있고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은 누구 거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등기라는 걸 합쳐져서 하면 확실한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NFT로만 해가지고 NFT로 등록해 놨는데 그림 소유자가 딴 데다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배신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그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정비가 되면 다 NFT로 다 바뀔 거예요. 아마 부동산 권리증도 NFT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NFT는 굉장히 중요한데, NFT는 그럼 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일단 NFT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요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NFT는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있죠. 다 가격이 틀려서 그렇지, 어떤 거, 뭐 내가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가치가 뭐 1,000원이든 5,000원 경제적 가치는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가 이전되나요? 그렇죠. 이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고 이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만지거나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자적 정보인 것도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데, 그 예외적인 거에 규정해 놓은 거 있죠. 화폐나 지하 용료로 교환될 수 없는 것. 교환될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화폐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상자산이 되려고. 그러니까 NFT가 과연 화폐의 기능이 있느냐? 이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해 놓았으면 화폐로 기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상자산을 안 본다는 의미니까 NFT는 발행인이 이건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NFT를 누군가가 100만 개를 똑같은 걸 발행을 했어요. 1번부터 100만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게 1번부터 100만까지 가격이 다 똑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3번을 가지고 가면 다른 뭐 5번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교환이 안 돼야만 예외에 해당이 되는데, 교환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상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NFT를 그렇게 대량으로 발행을 해서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가상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습니까? 화폐나 제가 교환될 수 없는 거니까, NFT는. 수천만 개, 수억 개 NFT가 있어도 가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발행인이 그냥 똑같은 가치의 NFT를 쫙 발행을 해서 그걸 어떤 사용처나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든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가상자산을 본다니. NFT는 가상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NFT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령상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너무 안 따라오는 거죠. 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NFT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어요. 저도 이 NFT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가상으로 보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순수하게 나의 아바타를 팬티만 입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아바타가 글씨를 살 수도 있어야 되고 운동화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 나이키 매장을 찾아가서 나이키에서는 원물을 가져온 것도 팔고, 그죠? 그렇지 않고 가상으로만 입을 수 있는 운동화, 신을 수 있는 운동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서 내 아바타에 신기는 거죠. 그 운동화를 신고 그 운동화는 내 아바타만 신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나이키 매장에 가서 이거 원물로 된 거, 이걸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내가 직접 사면 블록체인 NFT로 걸려서 원문이라는 내 것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배달이 와요. 그 운동화가 비싸서 못 신죠. 처음에 했던 게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됐던 거 지금 350만 원, 500만 원 한다 그래요. 운동화 한 켤레에. 그 운동화가 원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원물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NFT로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NFT에 대한 개념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림에 대한 NFT라면 원물이 존재하겠죠. 그죠? 원작자도 있을 것이고. 그걸 NFT로 한 경우가 있고 원물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러지 않고 디지털로 그림을 그려요. 누군가가 디지털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데 그게 유명한 작가가 그려서 그게 디지털 된다 그러면 원물이 존재하지 않는 NFT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가상 물건도 팔고 현실 물건도 팔고 둘 다 NFT가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NFT가
투자와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상자산을 본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의견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질의해신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의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NFT에 대한 향후 관련 법령이 빨리 손질돼서 나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NFT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됐으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은요, 우리 말 공부 많이 했지만 6대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6대 종합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합산을 해야 원칙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하지 않죠.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원천징수 없이 원천징수 없이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러면 이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기타 소득을 얻은 사람은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종합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 이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종합소득의 결정세액이 나올 것이고, 얼마? 만약에 이게 합산되면은 종합소득 세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산되지 않은 상태, 여기도 자체적으로 22%입니다. 그죠? 지방세 포함해서. 여기도 결정세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합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이거를 분리과세를 하지만 신고, 납부,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올 초에 막 폭락을 했잖아요. 코인이. 그래서 이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유예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유예가 되었으니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디지털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뭐 지금 많은 큰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은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해놓고 이런 걸 중개하거나 또 판매하는 사람을 가상자산업자라고 그래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규제를 좀 하고는 있는데 NFT에 대해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죠. 빨리 저게 아마 법령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현실과 그 법령이 차이가 나는 사례를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은행에서 우리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 신용카드 대금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띵동 하더니 1억 원이 통장에 그냥 꽂혔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송금을 했는데 실수로 내 통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500만 원 이미 됐어요. 1억 원에서 9,500만 원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왕 신용카드로 500만 원 쓴 거 그냥 좀 빼쓰자 해서 한 2-3천만 원을 빼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죄가 됩니까? 남의 돈을 썼으니까. 횡령죄죠. 횡령죄 중에서도 점유 이탈물. 왜냐하면 이 1억 원에 대한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점유가 이탈된 거잖아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횡령죄로 해서 형법 360조. 횡령죄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돈이 빠져나갔고 원래 이제 결제를 연결식 자동 이체로 해놨으니까 그 후에 신용카드는 500만 원 빠져나갔는데 그 후에 한 2천만 원을 뺐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신용카드 빠져나간 거는 자기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빠져나가 버렸어. 이건 점유이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2천만 원 뺀 거 있죠. 요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사기, 그죠? 횡령, 배임,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는 재물도 해당이 되고 재산상 이익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상 이익도 사기죄의 대상이 돼요. 횡령죄는 재물만 되는 거예요.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되려고 그러면 이 재물, 물건을 보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보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 성립이 되는 거고, 재산상 이익이 되려고 그러면 재산상 이익을 보관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사기죄는요, 사람을 기망해야 돼요. 자기가 사기당한 걸 알면서 돈을 건네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든 재산상 이익이든 타인을 기망하여 속여야죠.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재산상을 넘겨준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법과 연결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 일반적인 돈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이 현금은 바로 재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재물로 보니까 전면처럼 행정 성립이 됐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가지고서 전자지급을 만들잖아요. 그죠? 전자지급을 만들었는데 실수로 누군가가 코인을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뭐 코인,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간에 그 들어온 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할 때 1억 원어치 들어왔다고 가정하죠. 코인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잘 됐다, 돈도 없는데 그거 뺐었어요. 그냥 통으로 다 뺐었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뺐었던 뭐 뺐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무슨 죄가 됩니까? 여기서는 돈을 받아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정밀금 횡령죄로 처벌받았는데 전자지갑을 만들어 놓고 계셨는데 그 누군가가 이거 코인을 송금을 하다가 주소를 잘못 쳐가지고 나한테 들어왔어요. 신났어요. 그리고 뺐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죄가 될까요? 자, 제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게 사기, 횡령, 배임으로 나누었는데 사기가 되려고 그러면 타인한테 쏘기가 되잖아요. 이 케이스든 이 전자지갑에 들어온 케이스든 남을 쏘인 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기죄는 이 경우 등의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야 되는데 기망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령이냐? 횡령은 재물이면은 횡령이 성립되잖아요. 현금은 재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밀도 횡령죄가 됐는데 전자지급에 들은 코인은요,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고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되는 전자적 증표니까 이걸 재물로 볼 수는 없죠. 재물이 아니에요. 가상자산은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니까 재물이 아니면 일단 횡령죄는 성립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럼 배임죄가 성립이 되느냐? 배임죄는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가상자산이 되려고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은 있는 거죠. 배임죄가 되겠구나. 근데 배임죄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코인 보낼 테니까 잠 갖고 있다 어떻게 하라는 그런 위임 관계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고용 관계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코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적어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코인 받은 사람이 전자지갑 소유자가 이 돈 보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건 무죄입니다. 무죄. 왜 무죄입니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잖아요. 법률이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만 정법정주의니까 그때만 처벌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형법상의 조문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무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정밀도는 횡령죄인데 여기는 무죄가 됩니다. 그만큼 법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13조 1항일 겁니다. 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행불불소급의 원칙이잖아요. 내가 나를 처벌하려면 나의 행위가 내 행위를 할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잖아요. 다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무죄가 됩니다. 이게 2021년, 작년 2021년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된 사례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판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법률 항상 늦게 나타나니까 디지털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데 반해서 법령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생깁니다. 이게 민사소송을 해서 돌려받는 거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형사성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우리 항상 NFT하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의 먹거리가 거기에 거의 집중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신탁에 대해서, 민사 신탁에 대해서 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